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가 개헌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다시 조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어제 첫 옥중 조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봤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한두 가지 들었는데 검찰도 결코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사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다시 부장검사들이 가서 직접 만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액션을 취해줄 걸 바랐는데 포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은 본인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체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의 말씀은 본인이 일단 그 조사를 받는 것 외에 주변 인물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너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본인의 측근들이 대체로 그동안에 지켜왔던 입을 열면서 자신의 기존에 해왔던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일정한 말씀을 하시면 또 검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로서 다른 조사를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본인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조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중지해달라는 그 암묵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측근들이 이제 천안함 말에 팔죽입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김여정 수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SNS 정치를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어쨌든 보복당하고 있다는 정치적 어떤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결집력을 높여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 또한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재판 거부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MB 측 변호사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 조사는 전면 좀 거부를 하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거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이런 게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밤에 구속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일단 검찰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설득을 해보겠다,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방어권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불구속 수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정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B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처음에 변호인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판단해 볼 때 서로 피의자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아마 이제 그 수사를 응하면서 앞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걸 통해서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인들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호를 할 것인가, 사건 재판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7쪽이라고 하는 그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다 봤는데 실제 범죄 사실은 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21쪽 같은 경우가 범죄 일람표인데 그중에 상당수도 카드 사용 내역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물증보다는 대부분 피해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백준 씨의 진술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아마 결론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판단할 때에는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확인을 하고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어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수사를 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툴 거라고 보여져서요. 아마 이번 재판이 시작되어도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연기했잖아요.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아마 상당한 법리 다툼과 그 법정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무차별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인데 검찰 쪽에서도 이제 정말 시도를 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 지금 이제 김인옥 여사 등 친인척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카드를 강하게 내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 되겠습니다. 이제 압박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이시영이나 김연옥 여사에 대해서 수사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딜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중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스탠스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한번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4월 10일까지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쨌든 참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변호인들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요.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의 정점에 와 있다. 또 현대판 사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선 긋는 모습이어도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관계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물밑에서 뭐 연계가 됐거나 친이계하고 어떤 교감이 있거나 선거를 앞두고요. 그런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라도 인간적 정리, 의리를 좀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정치보복의 쾌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가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죠. 그러다가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그때 제가 부시장으로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MB가 이제 홍준표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강금실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오세훈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홍 대표한테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때 안금이 있었는데 2007년 이후에는 뭐 그 선거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그 집권당의 초대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보다도 집권당의 초대 원내대표가 훨씬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정리를 지키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지금 MB 두둔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결집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말을 잘 들어가 보면 결코 두둔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익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사람 이게 두둔한 게 아니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내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서울시장 영입이라든지 인물 영입에 상당히 궁색한 지경에 지금 홍 대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MB조차도 그런 똑같이 그런 아주 살벌하게 비판하는 이런 부분으로까지 간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는 중과부적에 빠져 있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어떤 보수 전체의 적동성과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발언은 그렇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은 아니다.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찰과의 갈등 문제인데요. 두 분 다 뭐 여의도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의혹을,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되세요, 정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나 대표가 표현은 지나치게 한 게 맞죠. 바람직하지 않죠. 표현은 지나치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입장에서 이번 수사는 온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당도요. 예를 들면 선거를 6개월만 앞서서도 그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이거 정치 탄압이다, 선거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확정된 범죄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바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비서실장이 피해자가 없는데 도대체 왜 수사를 하는 거냐. 근데 비서실장의 때문에 시장의 부속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부속실이란 건 뭐냐면 시장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된 사항은 그 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비서실장이 도시계획국장을 한번 건설국장을 만나봐라
라고 얘기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전체에 5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뭔가 하나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수사라고 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벌써 이 수사가 진행되니까 울산에 있는 뭐 시민단체나 여당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정무적인 고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증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고요. 역으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 수사가 빨리 끝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 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아마 그 송철호 후보 변호사든지 누가 여당의 후보로 나와도요. 이번 선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유권자들은 그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찍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홍사덕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 당했던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의 섣부른 대응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사실은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장제원 대변인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셨고, 말하자면 일부 그런 정치적인 경찰에 대한 거 있지만 미친 개 취급하듯이 광견 이렇게 얘기하는 과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 부분을 들어서 검검수사권 문제까지 연동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무슨 김성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다소 축소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도 그다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울산에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전국 각지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거든. 여당이 잘못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형평성을 갖고 있는가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여당이 피해자로 있는 경우, 야당이 피해자로 있는 경우 과연 균형 잡히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둘 다 사실은 조금 오늘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만 좀 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일부 또 경찰에서 네티즌 폴레시앙인가 그런 쪽에서 또 장제원 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또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하는 소송 부분도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못하다가는 실제 울산의 사건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고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정치적 쟁론화되는 것이라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더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난번에도 정태기 의원님한테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재난 서울시장 영입 안 돼가지고 혼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병준 교수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 안 됐. 너무 늦어서 지금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래서 중진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문제랄지 인재난이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선거 치르기에 좀 힘들지 않느냐. 책임도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책임론 얘기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나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좀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이 우파 정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우파 정당이 잘 서야 전체적으로 지금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모습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김병준 교수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면 프렌 A가 안 되면 프렌 B로 가는 거고 프렌 B가 안 되면 프렌 C로 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일단 계획이 없죠. 두 번째로 전략도 없어요. 무전략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치르고 어느 정도의 선거까지 내고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까지 그러면서 지도부를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전략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죠. 더 심각한 거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국을 끌어가는 이슈는 야당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 지금 4개 소각장이 있는데요. 일요일 날 오후가 돼서야 소각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에서 지금 탈원전을 한다는데 우리는 탈원전으로 못 간다. 우리는 탈석탄으로 가겠다. 그래서 원전 전략 수정해라.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또 못해요. 그리고
정말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무정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드리는 이유는 예. 정말로 분골쇄신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재집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탑승한 것 추정하는 특별 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겁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탔을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탔을지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중국 일정이 나오면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쪽으로 들어가야지 관례상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계속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겠으니까 민주당 쪽도 이제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윤곽이 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만 뭐 경선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좀 교통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후보가 거의 다 굳어져 있는 예. 상태에서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도당이 다 같이 하면 먼저 우선순위로 되는 대로 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 선거는 또 독특하게도 사실은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또 그만두고 구청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당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새롭게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시민공모 비례대표들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그런 쟁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일괄되게 정리해서 아마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개헌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요. 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이제 개헌에 관한 정말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가 됐고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됐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 참 이거 제가 매번 모실 때마다 여쭤보는데 뭐 결말은 사실 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헌 저지성 가능성 제로. 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물론 뭐 어떤 분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쨌든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는 건 물론 내부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안을 갖고 와라 대통령안을 갖고 올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구 개편 문제나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상당히 갈 길이 더 먼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5월 달 중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10월이든 연내에 사실은 합의 가능한 어떤 그 국민투표 형태가 되든 접점을 가져가는 것이 전 오히려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기입니까? 내용입니까? 저는 뭐 그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시기가 보입니다. 중요하다. 어쨌든 예. 그러나 6월 선거, 6월 국민투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이 뭐 9월이든 뭐 10월이든 간에 일정한 예. 기간을 합의해놓고 역으로 가서 동의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보는 방법. 이제 또 실제적으로 그 헌법 자체에 있어서 개편 가능성을 좀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 저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을 바꾸면 결말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청와대 수석이 3일간 설명한 헌법 전체를 놓고 헌법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 국무회의에서 단 40분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한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장관이 있었으면 그 사람 제가 보기에 다음에 대통령 후보감인데 뭐 당연히 아쉽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두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는 야당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당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럼 여당한테 이 헌법안에 대한 전권을 줘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놓고 협상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여당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처리한다. 그 말의 전제가 여당이 정권을 갖고 협의를 하라. 예. 이미 오늘 그 정세균 의장이 6월 말까지 합의, 6월 이후에 선거 처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한 안은 이미 무효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협상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재량을 갖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청와대의 변화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한테 배워야 합니다. 어떤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 달 20일 만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3분의 2 이상 독식하지 않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면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 사람의 임명권, 그 추천권도 존중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행 헌법하에서 총리 추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얘기거든요. 현행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총리 추천제가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권한을 나눠주더라도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청와대가 하는 것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인내를 발휘하는데 왜 야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재량도 여지도 인내도 발휘하지 못하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만 바꿔주면 개헌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더 끌고 가는 건 안 됩니다. 발의안이 일단 국회로 왔는데 청와대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글쎄요. 자, 일단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와대도 이제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좀 하겠다는 건데 4월 임시국회 때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도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또 뭐 여야 대표들도 초청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다. 이렇게 청와대가 좀 추진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자, 이런 노력들이 지금의 여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안 협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좀 헛돌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 3월, 4월 넘어가면 각 정당이 이제 공천하기 바쁘고 개헌 논의를 이제 하게 되면 현실적인 말하자면 그 안에 어떤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집중력을 가질 텐데 이미 말하자면 집중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겉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중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대통령제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주는 거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총리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하고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쉽게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왜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입장에서 그걸 모를 바도 아니고 민정 속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 속에서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정말로 여당의 여당의 어떤 자율권 그런 부분들은 좀 존중될 필요가 있겠다.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인시티브를 지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겠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언급 그 부분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까지 간다면 이거는 정말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해본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중임 대통령 8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법률안 제출권도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여야 의원들을 불러다가 하나의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장애투쟁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오셔서 좀 따로 만나가지고 그럼 어떤 쟁점을 합의 봐야 되냐라고 대화를 하셔야죠. 아니면 대통령이 못하겠으면 대통령의 대리한 비서실장이나 이럴 때 민정수석이 나서야 되는 거죠. 폼 잡고 무슨 설명할 때 나서는 게 아니고. 근데 보면 지금 청와대가 정치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청와대가 잘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